삼성전자가 2027년 완전히 새로운 도박을 시작합니다. 스마트폰 심장부에 들어가는 GPU를 이제 남의 기술을 빌려 쓰지 않고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한 거죠. 지금까지 삼성은 ARM의 말리나 AMD의 엑스클립스를 갖다 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1년이라는 시간 안에 과연 가능하긴 한 일일까요? 그리고 이게 성공하면 우리 손 안의 갤럭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부터 삼성이 던진 이 위험천만한 주사 위의 속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2027년이라는 숫자, 겨우 1년 남았죠. 삼성은 그때까지 자체 설계한 GPU 아키텍처를 엑시노스 2800에 집어넣겠다고 합니다. 지금 쓰는 엑스클립스도 삼성 브랜드긴 한데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AMD의 RDNA 구조를 빌려온 거거든요. 겉모습만 삼성이지 내부 설계는 남의 손을 빌린 셈이죠. 이번엔 다릅니다. 칩 내부의 아키텍처, 그러니까 연산이 어떻게 흘러가고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구조 자체를 삼성이 직접 그리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부품 조립하는 수준이 아니라 설계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삼성 기술로 채우겠다는 거죠. 30대 중반 김 과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는 삼성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GPU 설계를 담당하는 엔지니어인데 최근 몇 년간 AMD 기술 문서만 들여다보면서 속이 탔다고 합니다. 뭔가 최적화하고 싶어도 근본 구조를 못 건드리니까 결국 표면적인 튜닝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오면서 남의 범용 기술로는 한계가 명확해졌습니다. 스마트폰만이 아니라 XR 글래스,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GPU가 들어가야 하는데 각 기기마다 요구하는 성능 특성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갤럭시 S28이 나올 시점이 바로 2027년인데 그때 이 독자 GPU가 실제로 탑재될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삼성의 반격이 시작되는 거고 실패하면 또 한 번의 뼈아픈 교훈이 되는 겁니다.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주변 기기들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죠. AI 글래스 쓰고 거리를 걸으면 눈앞에 실시간 번역이 뜨고 XR 헤드셋으로 가상 회의실에 들어가고 심지어 휴머노이드 로봇이 집안일을 돕는 시대가 코앞입니다. 삼성은 구글과 손잡고 XR 디바이스를 준비 중이고 로봇 사업에도 본격 투자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런 기기들마다 요구하는 성능이 전부 다르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은 배터리 효율이 최우선이지만 XR 글래스는 초경량의 저발열이 생명이고 로봇은 비전 센서 처리 속도가 핵심이죠. 기존처럼 AMD나 ARM의 범용 아키텍처를 빌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기기에 적당히 맞춰진 평균적인 성능은 낼 수 있지만 각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진짜 경쟁력은 못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R 글래스는 무게가 50g만 넘어가도 코에 자국이 남고 두통이 옵니다. 그래서 칩셋 발열을 극단적으로 낮춰야 하는데 RDNA 구조는 애초에 그런 극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죠.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연산에, 벤츠는 인포테인먼트에, 현대차는 ADAS에 각자 다른 우선순위를 두는데 범용 GPU로는 그들의 니즈를 정확히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삼성이 2027년 목표를 세운 건 단순히 스마트폰용 칩 하나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미래 디바이스 생태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자체 설계 능력, 그걸 확보하려는 전략적 포석인 겁니다. 현재 개발 중인 엑시노스 2600, 갤럭시 S26 시리즈의 일부 탑재될 예정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퀄컴의 압도적인 성능 앞에서 전량 탑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엑시노스 2600의 GPU는 여전히 AMD의 RDNA 아키텍처 기반인 엑스클립스를 쓰고 있고 레이트 트레이싱이나 AI 업스케일링 같은 기능은 지원하지만 최적화 측면에서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삼성과 AMD는 2023년에 GPU IP 라이선스 계약을 단연으로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 개발한다고 해서 AMD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약이 끝나서 어쩔 수 없이 독자 개발하는 게 아니라 라이선스는 유지하면서 동시에 내부 기술력도 쌓겠다는 투트랙 전략입니다. AMD 기술을 통해서는 최신 그래픽 기법 같은 최신 그래픽 기법을 배우고 한편으로는 삼성만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독자 아키텍처를 준비하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AMD의 RDNA는 본래 PC와 콘솔 게임기를 위해 태어난 구조입니다. 높은 피크 성능을 내는 데는 감하지만 스마트폰처럼 배터리 용량이 제한되고 발열 관리가 생명인 환경에서는 오버스펙일 수 있거든요.
삼성은 장기적으로 메모리 효율을 극대화하고 모바일 환경에 딱 맞는 전력 프로필을 가진 GPU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AMD 협력은 계속 가져가되 진짜 게임 체인저는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는 복선을 깔아둔 셈이죠. 과거 GPU는 단순히 아이콘 띄우고 게임 그래픽 돌리는 장치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UI 렌더링이나 3D 게임 그 정도가 전부였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GPU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겁니다. 요즘 스마트폰에서 GPU가 하는 일을 보면 저해상도 영상을 AI로 고해상도로 바꾸는 업스케일링 기술,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비전 프로세싱, 이런 핵심적인 그래픽 처리를 전부 GPU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더 중요한 건 AI 연산입니다. 신경망 처리 장치인 NPU가 AI 전용 코어라면 GPU는 범용 병렬 연산을 담당하면서 NPU와 협력해서 복잡한 AI 모델을 돌리는 중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보세요. 그들의 GPU는 범용 연산을 위한 쿠다 코어와 AI 전용 텐서 코어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구조잖아요. 이런 추세가 이제 모바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온디바이스 AI를 효율적으로 구동하려면 CPU 하나로는 불가능하고 NPU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결국 병렬 연산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GPU가 AI 컴퓨팅의 핵심 엔진이 되는 거죠. 삼성이 독자 GPU를 만들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게임 성능 좀 올리자는 게 아니라 AI 시대의 진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GPU 없이는 온디바이스 AI도 없고 온디바이스 AI 없이는 미래 디바이스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요. 퀄컴이 작년 하와이에서 스냅드래곤 서밋을 열었을 때 CEO 크리스티아노 아몬이 던진 키워드가 바로 에이전틱 AI였습니다. 엣지 디바이스의 모든 기능을 플랫폼화해서 AI가 알아서 판단하고 행동하게 만들겠다는 비전이죠. 온디바이스 AI, 멀티모달 AI가 스마트폰을 넘어 XR, 자동차, 로봇으로 확장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엣지 디바이스에서 AI를 구동하려면 NPU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CPU, GPU, DSP 이 모든 프로세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AI 경험을 만들 수 있거든요. 퀄컴은 전 세계 스마트폰, 태블릿, XR 기기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수억 대의 디바이스에서 쏟아지는 방대한 사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뜻이죠. 사람들이 어떤 앱을 쓸 때 CPU를 많이 쓰는지, 어떤 작업에서 GPU 병목이 생기는지, AI 모델이 어느 구간에서 NPU를 혹사시키는지 이 모든 정보가 퀄컴에게 쌓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 세대 칩셋을 설계할 때 워크로드 배분을 최적화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칩 하나 잘 만드는 차원이 아닙니다. 엣지 AI 시대를 선도하는 거대한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퀄컴의 야심인 겁니다. 칩을 파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파는 거죠. 삼성이 독자 GPU 없이 이 경쟁에 뛰어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퀄컴이 이렇게 강력한 이유는 단 하나, 자체 GPU 아키텍처인 아드레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퀄컴은 과거 ATI라는 그래픽카드 회사로부터 모바일 GPU 부문을 인수했고 그걸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지금의 아드레노를 만들었거든요. 자체 아키텍처가 있다는 건 설계 단계에서부터 CPU, GPU, NPU 간의 워크로드 배분을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작업은 CPU에 맡기고 병렬 연산은 GPU로 넘기고 AI 추론은 NPU와 분담하고 이 모든 걸 칩 설계 초기부터 최적화할 수 있는 거죠. 반면 삼성은 어떤가요? CPU는 ARM의 레퍼런스 코어를 쓰고 GPU는 AMD 기술을 빌려 쓰는 구조입니다. 각 부품은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프로세서끼리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수준은 퀄컴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엘리트 8을 보세요. NPU 성능이 전세대 대비 45% 향상되고 멀티모달 AI 처리 능력이 비약적으로 올라간 이유가 바로 이 수직 통합 설계의 덕분입니다. CPU, GPU, NPU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병목 없이 매끄럽게 흐르도록 아키텍처 레벨에서 설계했기 때문이죠. 삼성은 분산된 기술 의존도 때문에 이런 깊이 있는 최적화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엔지니어들이 밤새워 튜닝해도 근본 설계를 못 건드리니까 결국 표면적인 개선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극복하려면 독자 아키텍처 개발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2027년이라는 촉박한 목표를 세운 겁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AI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고 결과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레이턴시, 그러니까 지연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내 개인정보가 외부 서버를 거친다는 프라이버시 문제도 생기죠. 그래서 엣지 디바이스에서 직접 처리하는 게 필수가 된 겁니다. 특히 AR 글래스나 XR 헤드셋은 지연 시간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화면을 눈앞에 띄울 때 100분의 1초만 늦어져도 사용자는 멀미를 느끼거든요. 머리를 돌렸는데 화면이 따라오지 않으면 뇌가 혼란스러워하면서 어지럼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초저지연 성능 유지가 생명이죠. 휴머노이드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이 카메라로 주변을 보고 장애물을 판단해서 움직이는데 이 과정이 클라우드를 거치면 어떻게 될까요? 계단 앞에 섰는데 판단이 늦어져서 그대로 굴러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비전 센서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읽고 즉각 반응해야 하는데 네트워크 왕복 시간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죠. 삼성이 이런 미래 디바이스들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외부 기술에 의존하면 레이턴시 최적화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AMD의 GPU는 본래 PC용이라 네트워크 지연 같은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엣지 디바이스는 다릅니다. 칩 내부에서 데이터 이동 경로를 최소화하고 메모리 접근 속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려야 진짜 초저지연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레이턴시, 비용, 보안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열쇠는 강력한 온디바이스 AI 성능을 갖춘 자체 칩셋에 있습니다. 모바일 프로세서가 느려지고 뜨거워지는 진짜 이유. 사람들은 보통 CPU나 GPU 성능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핵심 병목은 메모리 간 데이터 이동에서 발생하거든요. 프로세서가 연산을 하려면 데이터를 LPDDR 메모리에서 끌어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력이 엄청나게 소모되고 지연 시간도 급증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 자체가 연산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프로세서 설계 트렌드는 칩 내부의 캐시, 그러니까 SRAM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데이터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주 쓰는 데이터는 아예 프로세서 가까이에 두고 빠르게 꺼내 쓰는 거죠. 엔비디아가 그로크 같은 SRAM 기반 AI 프로세서 기술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데이터 병목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강력한 코어를 넣어도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삼성이 독자 GPU를 설계한다는 건 단순히 연산 유닛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메모리 계층 구조, 캐시 배치, 데이터 흐름 경로, 이 모든 걸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해서 설계하겠다는 뜻이죠. AMD의 RDNA는 PC 환경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용량 VRAM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배터리 용량이 제한돼 있고 메모리 대역폭도 PC보다 훨씬 좁죠. 그래서 삼성은 메모리 병목 현상을 줄이고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는 아키텍처, 그걸 직접 만들려는 겁니다. 애플이 M 시리즈 칩으로 업계를 놀라게 한 핵심 기술, 바로 유니파이드 메모리 구조입니다. CPU, GPU, NPU가 하나의 메모리를 공유하는 방식이죠. 기존 방식은 GPU가 자기 전용 메모리 영역을 쓰고 CPU도 따로 쓰니까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마다 복사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메모리 A에서 메모리 B로 데이터를 옮기는 것 자체가 시간도 걸리고 전력도 잡아먹는 거죠. 애플은 이 불필요한 마이그레이션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모든 프로세서가 같은 메모리를 보니까 데이터 복사 없이 바로 접근하는 거예요. 성능은 비약적으로 올라가고 전력 소모는 확 줄어들었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의 메모리 기술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DRAM, NAND, HBM, 온갖 메모리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런 메모리 전문성을 로직 반도체 설계에 제대로 반영한다면 엄청난 시너지가 날 수 있습니다. AMD의 RDNA는 본래 PC와 콘솔용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고성능, 그러니까 피크 퍼포먼스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한 구조죠. 하지만 모바일 환경에서 중요한 건 피크 성능이 아니라 전력 효율과 메모리 효율입니다. 배터리가 제한되어 있고 메모리 대역폭도 PC보다 훨씬 좁으니까요. 삼성은 메모리 센트릭 컴퓨팅, 그러니까 메모리를 중심에 두고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 메모리 접근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이동 경로를 최적화하고 전력 소모를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자체 GPU 아키텍처, 그게 삼성이 원하는 겁니다. 2027년까지 완전히 새로운 GPU 아키텍처를 개발하고 상용화한다는 건 솔직히 물리적으로 너무 촉박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GPU 하나를 처음부터 설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하드웨어 설계만 끝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드라이버 개발, 컴파일러 최적화, 게임 엔진 호환성 확보, 이런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통상적으로 수년이 걸립니다. 엔비디아나 AMD를 보세요. 그들이 GPU 하나 새로 내놓을 때마다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몇 년간 계속하면서 안정성을 잡아가잖아요. 삼성이 칩을 만들어도 드라이버가 불안정하거나 발열 제어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 돌리다가 프레임 드롭나고 스로틀링 걸려서 성능 뚝 떨어지고 결국 소비자들한테 외면받는 겁니다. 이건 삼성 경영진의 임기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한 다소 공격적인 목표 설정일 수 있습니다. 2, 3년 임기 안에 뭔가 보여줘야 하니까 일단 선언부터 하고 보는 거죠. 실제 상용화 시점은 2028년, 2029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더라도 이 시도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GPU 설계 인력을 내부에 확보하고 아키텍처 설계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으로 삼성에게 큰 자산이 되거든요. 퀄컴, 애플과 진짜 경쟁하려면 언젠가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격차는 더 벌어질 뿐이니까요. 삼성의 독자 GPU 개발은 당장 퀄컴을 뛰어넘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미래 AI 플랫폼 경쟁에 뛰어들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이죠. HBM 시장에서의 실기를 교훈 삼아 다가오는 메모리 중심 컴퓨팅 시대에는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CPU, GPU, NPU를 통합하고 메모리 기술과 결합하여 삼성만의 온디바이스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그게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비록 첫 시도가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자체적인 설계 능력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퀄컴, 애플과 같은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의 강점을 살려 로직 반도체와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차세대 반도체 전략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2027년, 그때 우리 손안의 갤럭시는 정말 달라져 있을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